안녕하세요. 저는 구두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 40대입니다. 일반적인 구두 디자인을 하는 건 아니고요. 주로 선천적으로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이나 사고나 질병으로 기성 제품을 신을 수 없는 분들을 위한 맞춤 구두를 디자인하고 제작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양쪽 다리 길이가 달라서 걷기 힘드신 분에게 맞는 구두를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 구두를 특수 제작해서 다리 길이를 맞추고 보행에 무리가 없도록 하는 거죠. 요즘은 당뇨 합병증을 앓는 분들이 많으신데 대개 그런 분들은 발가락을 절단하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발가락이 없으면 발등이나 발바닥에 힘을 주면서 걸어야 하기 때문에 장시간 걸을 수도 없고 다리뿐만 아니라 관절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특수 신발을 맞춰야 합니다. 물론 당뇨병 환자들은 상처가 나면 잘 아물지 않기 때문에 신발을 신었을 때 상처가 나지 않도록 특수 재질을 사용해야 하고요. 그렇게 기능성 맞춤 구두를 만들어요. 원래는 아버지께서 재화 회사를 하셨는데 지금은 제가 맡아서 합니다. 아버지가 특수 재화 회사를 만드신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소아마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육원 앞에 버려졌다고 해요. 부모가 누군지 모르니까 전후 사정도 알 수 없지만 태어난 아이가 건강하지 않다는 이유로 버리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왼쪽 다리가 짧아서 절룩이며 걷다 보니 뛸 수도 없었고 중심을 잡기가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물론 아이들의 놀림감이 되는 건 당연한 일이었고요. 별명도 절룩이 아니면 절뚝이었대요. 아이들은 재미삼아 던지는 말들이었지만 아버지는 가슴에 멍이 들 정도로 상처가 되었답니다. 그나마 보육원 원장님이 잘 보살펴 주셔서 절망하지 않고 잘 버텼다고 하셨어요. 학교에서는 친구도 별로 없었고 자신의 신체적 약점 때문에 항상 주눅든 채 존재감이 없이 지내셨다고 해요. 아버지는 나이가 들어 보육원에서 독립할 때가 가장 무서웠다고 종종 회고하십니다. 이제 정말 혼자서 세상과 맞서야 했으니까요. 고아의 장애까지 가지고 있었으니 편견과 멸시, 차별 속에서 버티기 위해 안간힘을 쓰셨답니다. 공부는 좀 하는 편이었지만 형편이 그러니까 대학에 갈 엄두도 못 냈대요. 몸이 불편하니까 힘쓰는 일도 할 수 없었죠. 손 힘이 좋아서 웬만한 짐을 충분히 들 수 있었지만 사람들의 시선에 아버지의 모습이 버거워 보였던 겁니다. 우연히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구두 닦기 아저씨를 알게 되었고 그분의 도움으로 구두 닦는 법과 수선법을 배웠답니다. 워낙 성실하신 데다가 타고난 근성이 있다 보니 아버지는 죽기 살기로 구두 일에 매달리셨대요. 조금씩 실력을 갖추면서 세상에 나가는 것도 두렵지 않으셨대요.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는 말을 늘 가슴에 새기면서 하루하루 열심히 버티셨답니다. 그리고 장애인 특례 영업 허가를 받아 거리에 구두방을 여셨죠. 흔히 거리에서 박스 모양의 구두 수선집을 많이 보셨죠. 아버지도 처음엔 그것부터 시작하셨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1년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하셨답니다. 아버지는 더러워진 구두를 깨끗하게 닦고 반들반들 광을 내는 직업이 참 좋았답니다. 구두처럼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들이 말끔해졌으면 좋겠다고 늘 생각하셨죠. 그 일을 하기 전에는 항상 바닥만 보고 다니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부담스러워하던 아버지는 조금씩 자신감도 찾으셨고 구두 닦기라는 직업에 자부심도 가지셨죠.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절망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셨답니다. 스스로 자신을 인정해주면 된다고 믿으셨으니까요. 구두 닦기로서 아버지 스스로를 인정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구두를 닦고 또 닦으셨대요.
그렇게 구두 하나에도 진심을 다하다 보니 어느새 아버지 구두방은 손님들로 끊이지 않았답니다. 그 당시 아버지의 구두방 바로 맞은편에는 백화점이 있었답니다. 거기 직원들이 주로 구두방의 단골로 수선을 맡기거나 구두를 닦으러 왔대요. 백화점 신사구두 코너에서는 손님들이 맡긴 구두 수선을 별도로 아버지에게 맡길 정도로 실력을 인정받기도 하셨죠. 그 백화점에 서너 달에 한 번 구두 굽을 바꾸려고 오는 여자 직원이 있었답니다. 식품 코너 판매 직원이라서 많이 걷는 것도 아닌데 굽은 항상 달아 있었고 구두는 굉장히 낡아 있었죠. 아버지는 여직원이 단골이다 보니 몇 번 수선비도 안 받고 고쳐주기도 했지만 어느 순간 굽을 간다고 해도 소용없으니까 웬만하면 새 구두를 사라고 조언했답니다. 하지만 여직원은 계속 그 구두만 신고 다녔대요. 가죽이 닳고 헐어서 비가 오면 구두 안으로 물이 스며들어 스타킹을 다 버릴 텐데도 항상 그 구두만 신고 다니더랍니다. 아버지는 구두에 무슨 깊은 사연이 있어서 못 버린다고 생각했대요. 돌아가신 부모님이 주신 구두거나 헤어진 연인에게 받은 구두거나 뭐 그런 사연이 아니고서야 그렇게 낡고 다른 구두를 고수할 리가 없었죠. 그게 아니면 그 여직원이 아주 남다른 성격을 가졌다고 생각하셨고요. 사실 아버지는 오랫동안 구두를 수선하고 구두를 닦다 보니 어느새 구두의 상태만 봐도 그 구두 주인의 성격을 대충 짐작할 수 있었답니다. 원래 한 가지 일을 오랫동안 하면 다들 장인이 된다고 하잖아요. 아버지도 그러셨어요. 구두 코가 둥근 것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되게 온순한 사람들이 많답니다. 구두 코가 뾰족한 걸 좋아하는 사람은 주로 멋쟁이인 경우가 많은데 반면에 까다로운 편이고요. 뭔가 마음에 안 들면 트집을 잡기 일쑤였죠. 화려한 장식이나 색이 들어간 구두를 좋아하는 사람은 활달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걸 중요하게 여긴답니다. 남에게 근사하게 보이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대요. 남자들은 구두를 막 구겨 신고 다니기도 하는데 그런 사람은 열의 아홉은 게으른 편이고요. 뭔가 대충 넘어가고 생각하는 거 싫어하는 스타일이 많다고 합니다. 구두굽이 많이 해진 채로 그냥 신고 다니는 사람은 세상의 이목에 별 관심이 없거나 자유로운 영혼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많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손님들의 구두와 성격을 나름 분석해서 꼼꼼하게 메모해 두셨죠. 고객의 취향을 잘 파악하기 위한 아버지만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과학적인 건 아니고요. 아버지만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구두와 사람을 파악하는 법이었죠. 백화점의 그 여직원은 뾰족한 구두에 항상 굽이 많이 해진 채로 다녔는데 아버지의 분석에 따라 생각해보면 까다롭고 자기 주장이 강한데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의 관심을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았답니다. 물론 그것도 아버지 혼자만의 생각이었을 거고요. 아버지는 자기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쉽게 드러내지 않으세요.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약점에 민감하셨던 탓에 자신이 나서면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니까 그게 싫으셨답니다. 절룩이며 걷는 자기 그림조차도 싫어서 벽에 붙어 다니셨대요. 항상 깊이 생각하다가 뭔가 중요하게 말할 타이밍을 놓쳐서 오해를 받은 적도 많으셨답니다. 그런데도 그 여직원에게 웬만하면 구두 좀 사라고 말했다는 건 아버지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용기를 내신 겁니다. 나중에 그 용기가 아버지의 진심이었다고 했어요. 그냥 첫 느낌부터 그 여직원에게 동병상련 같은 걸 느끼셨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구두방이 한 달에 한 번 쉬는 날이었는데 아버지는 항상 자신이 자란 보육원에 봉사를 하러 가셨습니다. 아이들 간식거리도 사고 필요한 생필품도 한가득 사들고 가서 하루 종일 보육원 청소도 하고 이불 빨래도 하셨대요. 보육원 원장님이 연로하셔서 항상 걱정이셨죠.
세상에 버려진 아버지를 항상 따뜻하게 보듬어 주셨던 그분께 늘 감사한 마음이셨고요. 아버지는 곧 있을 원장님 생신 때 옷 한 벌 사드리고 싶어서 시장 옷가게에 들렀답니다. 아버지 눈에는 다 똑같아 보여서 뭘 사야 할지 난감해하는데 문득 아저씨 하고 부르는 소리에 쳐다봤답니다. 천만 뜻밖에도 백화점 여직원이 손을 흔들면서 반가워하더래요. 그녀도 쉬는 날이라 목욕탕에 다녀오는 길이었답니다. 평소와는 달리 화장기 하나 없는 수수한 모습에 물기 어린 긴 머리를 늘어뜨렸는데 샴푸 냄새가 살짝 나서 아버지는 왠지 설렜죠. 단골 손님이었지만 특별하게 말을 많이 나눈 사이도 아니라서 아버지는 그 여직원이 반가워하는 게 조금은 어색했대요. 여긴 웬일이세요? 장 보셨어요? 뭘 이렇게 많이 사신 거예요? 아, 네. 오늘 보육원 봉사 가는 날이라서요. 보육원 봉사요? 와, 아저씨 그렇게 좋은 일도 하세요? 아니요, 제가 거기서 자라서. 어머, 그러셨구나. 멋지세요. 다른 사람 같으면 구하라는 거 숨기고 그럴 텐데. 진짜 대단하세요. 여직원이 대단하다고 추켜 세워주니까 아버지는 왠지 기분이 좋으면서도 부끄러우셨답니다. 여직원은 그동안 자기 구두를 공짜로 수선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점심이라도 사겠다고 하더래요. 괜찮다는 아버지를 끌고 간 칼국수집에서 둘은 그렇게 만난 점심도 먹고 커피 한잔 하면서 자연스럽게 서로 살아온 얘기를 나누게 되었답니다. 여직원은 시골에 홀어머니와 동생들이 있다고 했죠. 아버지가 광산 노동자였는데 폭발 사고로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자신과 동생들을 키우느라 고생하셨답니다. 하지만 허리를 크게 다치셔서 그마저도 못하게 되었죠. 생활은 궁핍하고 동생들은 배고프다고 우는데 참 막막했답니다. 고등학교를 겨우 마치고 무작정 상경해서 이것저것 안 해본 일이 없었대요. 그러다 운 좋게 백화점에 취직이 되었답니다. 월급 타서 생활비에 동생들 학비를 보내고 나면 달세 내는 것도 빠듯해서 구두 한 켤레 사는 게 그리 힘들다며 쓸쓸히 웃더랍니다. 그제 아버지는 가족을 먹여 살리느라 자기 구두 하나 사신지 못하는 여직원이 안쓰러워서 뭉클했대요. 제가 좀 궁상 맞죠. 그 구두 하나 얼마 한다고 맨날 아저씨 수고롭게 공짜 수선이나 시키게 하고 아저씨가 공짜로 수선해 주시는 거 다 알면서 사실 모른 척 했어요. 낼 돈도 없고 해서요. 그냥 맘 착한 아저씨구나 혼자 생각만 했죠. 그래도 언젠가는 밥 한 끼 대접해드리고 싶었어요. 오늘이 그날이네요. 아니요, 공짜 수선은 얼마든지 해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신발이 불편하면 발도 불편하고 하루 종일 일하실 때 피곤함도 더 느낄 것 같아서 웬만하면 새 구두 신으시라고 그런 거예요. 네, 알아요. 그래서 이번 달에 꼭 사야지 생각하면 꼭 그달에 동생이 다쳐서 병원비 보내고 이번 달에는 꼭 사야지 하면 또 감기를 달고 사시는 엄마 옷 한 벌이나 더 사드려야겠다 하고 그러다 보니 맨날 이 모양이에요. 그래도 그런 가족이 있어서 부럽네요. 여직원님 마음이 참 착하십니다. 착하긴요. 가족이니까 그런 거죠. 근데 여직원님이 뭐예요? 제 이름은 유지인이에요. 돌아가신 아버지가 배우 유지인 엄청 팬이어서 그렇게 지었대요. 유지인. 아저씨는 이름이 뭐예요? 배경호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 아저씨 아니에요. 어머, 아저씨라고 해서 화나셨어요? 그럼 앞으로는 경호씨라고 불러드릴게요. 그 순간 환하게 웃는 그녀의 모습이 아버지 심장을 관통했답니다. 심장이 너무 뛰어서 터질 것 같았지만
억지로 참느라 얼굴까지 시뻘개졌대요. 하지만 아버지 인생에서 그날이 가장 잊을 수 없는 날이었다고 늘 회고하세요. 유지인. 아버지는 마음속으로 여직원의 이름을 항상 불러보곤 했답니다.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그녀가 달리 보이더랍니다. 그 나이 땐 예쁘게 꾸미고 싶고 좋은 걸 보면 충동 구매할 수도 있는데 그걸 꾹 참는 모습도 참 대견해 보이더래요. 그동안 서로 고생 많이 하며 살았는데 앞으로도 열심히 파이팅 하자며 손을 내밀던 그녀의 모습에 아버지는 당황하셨죠. 늘 구두약을 만지던 손이라 아무리 씻어도 손에 때가 낀 것처럼 검정물이 빠지지 않아서 악수하는 게 부끄러우셨답니다. 하지만 그녀는 대수롭지 않은 듯 아버지 손을 끌어다 악수를 하며 활짝 웃어주었대요. 그녀의 손이 너무 따뜻해서 아버지는 또 뭉클하셨답니다. 그날 아버지는 잠을 이루지 못하셨죠. 그녀 생각만 하면 숨이 막혔고요. 하지만 언감생심, 가진 것 없는 고아 출신의 장애인인 아버지는 그녀를 혼자 짝사랑하며 속앓이만 했답니다. 그런 아버지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녀는 시시때때로 아버지를 오빠로 부르면서 친하게 대했고요. 어느 날은 지나가다 오빠가 좋아한다고 해서 샀다며 순대를 펼쳐놓고 같이 먹자고 하질 않나. 어느 겨울엔 군고구마를 사와서 뜨거운 껍질을 호호 불며 까서 아버지 입에 한 입 넣어주질 않나. 그때마다 아버지 심장은 요동치고 얼굴은 달아오르고 난리였답니다. 그녀는 비가 오면 갑자기 구두방으로 쏙 들어와서 비가 그칠 때까지 있다 가기도 했대요. 어찌나 말이 많은지 아버지는 그저 말없이 그녀의 말을 들어주고 미소 지으면서 마음이 벅차는 것을 많이 느꼈답니다. 그러다 우연히 그녀의 생일을 알게 되었죠. 아버지는 그녀에게 줄 구두를 직접 만들기로 했습니다. 사실 아버지는 재화 회사를 만드는 게 꿈이셨죠. 앞에서도 말했지만 일반인들의 구두가 아니라 아버지처럼 소아마비를 앓아서 걷기 힘들거나 당뇨나 사고로 발가락이 잘린 사람들의 기능성 구두를 맞춤 제작하는 데 관심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틈틈이 혼자 공부도 해오고 계셨죠. 하지만 여자 구두를 만드는 건 처음이라 긴장이 많이 됐답니다. 그때 유행하는 여자 구두들도 찾아보고 그녀에게 어울릴 만한 디자인도 생각하면서 그녀에 대한 진심을 가득 담아서 구두 만드는 일에 정성을 쏟았대요. 드디어 그녀의 생일날 구두를 선물했는데 감격해서 눈물을 글썽이던 그 모습에 아버지도 괜히 울컥하더랍니다. 정말 이걸 경호 씨가 만들었다고요? 나 주려고? 네, 솜씨는 없어요. 디자인도 요즘 제일 잘 나가는 거라고 해서 대충 따라해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마음에 안 들면 안 신어도 돼요. 안 신긴 왜 안 신어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건데. 근데 정말 경호 씨 솜씨 좋다. 그냥 기성품이라고 해도 믿겠어요. 마음에 드세요? 너무요. 너무 감동이고 너무 좋아요. 이거 아까워서 어떻게 신어요? 그냥 막 신으세요. 그녀는 구두를 신고 팔짝팔짝 뛰었답니다. 마치 그 모습이 나비 같더래요. 경호 씨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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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요. 나 머리털 나고 이런 선물 진짜 진짜 처음이에요. 내 구두 너무 궁상 맞아서 아예 경호 씨가 그냥 만드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런 거죠.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그 구두 신고 좋은 일만 생기시라고요. 그 순간 갑자기 그녀가 아버지를 안아버렸습니다. 너무 깜짝 놀란 아버지는 얼음이 되셨죠. 저 진씨 왜 이러세요? 가만 좀 있어요. 지금 고맙다는 말을 온 마음으로 전하는 거니까.
저처럼 말재주 없는 사람은 말로 못해요. 아버지는 심장이 떨어질 뻔했답니다. 아버지 생전에 여자를 안아본 적도 없었지만 여자에게 안겨보는 것도 처음이라 정말 너무 어색하고 어찌할 바를 몰랐지만 참 행복했대요. 그렇게 그녀는 아버지에게 감사했고 호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진심을 느끼고 청혼을 한 것도 그녀였어요. 아버지는 짝사랑을 온전한 사랑으로 이루셨지만 처음엔 그녀의 청혼을 거절하셨답니다. 아니 왜요? 경호 씨, 나 싫어요? 아니요. 그럼 다른 여자 있어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왜 거절해요? 나 정말 이해가 안 되네요. 지인 씨 탓이 아닙니다. 제 주제에 지인 씨가 가당키나 합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건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제 주제에 이렇게 착하고 성실한 경호 씨가 가당키나 해요? 그래도 놓칠까봐 엄청 용기 내서 먼저 청혼했는데 나 부끄럽고 민망하게 이게 뭐예요? 나요. 보기보다 때 많이 묻었어요. 다른 남자들도 많이 만나봤고요. 그런데 경호 씨만큼 좋은 사람 없었어요. 저 생각보다 세속적인 사람이에요. 지고지순 아니라고요. 자신이 지고지순 아니라고 하는데 아버지는 그게 너무 귀여워서 갑자기 웃음이 터졌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결혼을 했어요. 그 여직원 유지인. 그분이 바로 제 엄마세요. 아버지는 종종 제가 엄마 닮아서 예쁘고 활달하다고 하십니다. 그럼 전 사진 속 엄마를 보면서 그렇게 호기롭게 청혼까지 하고 결혼했으면 좀 오래오래 사시지. 왜 그렇게 가셨어 하면서 혼잣말을 합니다. 혼잣말 하는 버릇은 아버지를 닮았죠. 어쨌든 두 분은 결혼을 하셨고 단칸방에서 신혼을 시작하셨어요. 이웃들은 다리를 저는 남자와 예쁘장한 여자의 결합을 괜히 색안경을 끼고 보기도 했대요. 하지만 두 분은 그런 시선들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으셨죠. 아버지가 버는 돈으로 생활하고 엄마가 버는 돈은 시골집에 내려보내면서 열심히 행복하게 최선을 다해서 사셨답니다. 언젠가 엄마가 그러더랍니다. 가난한데 행복한 것과 부자인데 불행한 것 중에 고르라면 어떤 것을 고를 거냐고 말입니다. 아버지는 생각할 것도 없이 가난하지만 행복한 것을 선택하셨죠. 가난하면 어떻게 행복할 수 있냐고 반문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 부모님은 그러셨대요. 여보 그거 알아요? 행복한 가난뱅이가 불행한 부자보다 훨씬 오래 산대요. 왜? 행복한 가난뱅이는 마음이 부자니까요. 불행한 부자는 마음은 가난하거든요. 마음이 부자인 행복한 가난뱅이 아버지와 엄마에게 얼마 뒤엔 행복의 결실이 찾아왔죠. 엄마가 절 임신하셨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임신을 하자 백화점에서는 은근 그만두라고 압박을 하더래요. 엄마가 사직하면 아버지 혼자서 힘들 텐데 걱정을 하셨지만 아버지는 가족을 위해서 얼마든지 힘들어도 된다고 오히려 좋아하셨대요. 고아로 자라면서 내 가족을 만드는 것이 평생 소원이셨으니까 그런 건 희생도 아니라고 생각하셨죠. 아버지는 아내와 곧 태어날 아이를 위해 더 열심히 일했고 처갓집도 먹여 살리기 위해 밤낮 없이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밤늦게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더랍니다. 그날따라 구두수선이 너무 밀려서 아버지가 늦게까지 퇴근을 안 하자 만삭의 엄마는 우산을 들고 아버지 마중을 나갔죠. 하지만 건널목을 건너던 엄마는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오던 차에 치이고 말았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엄마는 끝내 사망했고 뱃속에 저만 수술로 겨우 살려냈어요. 소식을 듣고 달려온 아버지는 싸늘한 엄마를 안고 오열하셨죠. 아무것도 모른 채 태어난 저를 안고 통곡하셨고요. 전 태어나면서 엄마를 잃고 아버지에게 가슴 아픈 딸이 되고 말았습니다. 엄마는 마치 뱃속의 아이를 지키려는 듯 마지막까지 배를 꼭 움켜쥔 채 숨을 거두었다고 했어요. 엄마가 절 살려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엄마가 살린 딸을 위해서라도 넋을 놓을 수는 없으셨어요. 엄마 장례식을 마치고 억지로 기운을 차리셨습니다. 이제 더 열심히 살아서 딸을 잘 키워내는 게 먼저 간 엄마에게 조금이라도 덜 미안한 일이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때부터 외할머니가 올라오셔서 어린절 돌보셨습니다. 제가 고등학생일 때 외할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아버지는 줄곧 할머니를 모시고 사셨어요. 외삼촌과 이모도 공부를 시키고 결혼을 다 시키셨습니다. 엄마를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 처가를 돌보셨어요. 그렇게 재혼도 안 하신 채 20년 넘게 절 키워내셨습니다. 물론 아버지는 구두 닦기로서 만족하신 건 아니셨죠. 그동안 직접 디자인하고 제작하신 기능성 구두가 공모에서 당선되면서 인정을 받았고 정부 지원으로 공장을 만드셨습니다. 처음엔 아버지 혼자 시작했지만 지금은 직원들만 100명이 넘는 기능성 맞춤 재화 회사로 키워냈고요. 그리고 아버지는 중견기업의 대표가 되셨어요. 전 아버지를 보고 자라면서 대학에서 패션 디자인을 전공했고 아버지 회사에서 구두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습니다. 실력도 없는데 딸이라고 무조건 아버지 회사를 물려받겠다는 생각은 없었어요. 좋은 디자인과 좋은 제품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행복한 걸음걸음이 눈부신 인생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개 우리 회사에서 구두를 맞추시는 분들은 오래 불행했거나 뜻하지 않은 불행을 당하신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구두를 신는다는 것은 다시 용기를 가지고 일어서겠다는 뜻이니까 전 그분들의 의지를 응원하고 그분들의 인생을 지지하는 뜻으로 최선을 다해 구두를 만들어요. 제가 만든 구두를 신고 정말 행복해지시기를 바라면서요. 그렇게 제가 디자이너를 맡으면서 자연스럽게 회사 전반을 총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오신 아버지에게 조금은 휴식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제는 조금 쉬시면서 그동안 못하신 여행도 하고 운동도 좀 하시라고 권했습니다. 아버지는 등산을 좋아하셨지만 다리가 불편하셔서 높은 곳에 오르는 게 힘드시거든요. 그런데 지인분 추천으로 어느 등산 모임에 들어가셨어요. 등산은 무리라고 했지만 아버지는 야심차게 만드신 기능성 운동화를 시험해 볼 생각으로 모임에 가입하셨죠. 물론 아주 높은 곳은 올라가지 않고 알아서 조심하겠다고 저와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근성에 또 무리를 하실까봐 내심 걱정이 되었습니다. 제 걱정과는 달리 등산 모임에 꾸준히 나가셨어요. 휴일마다 산을 타면서 심신이 건강해지는 기분이고 기능성 운동화 성능도 체크할 수 있어서 일석이조라며 흡족해 하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아버지는 그 등산 모임에서 웬 아주머니와 친하게 지내시게 되었습니다. 이 여사라는 분이었는데 아버지와 연배가 비슷한데도 미혼이라고 하더군요. 젊어서 너무 가난했고 가족들 먹여 살리느라 청춘은 다 바치다 보니 결혼 시기를 놓쳤다고 했어요. 이제 돈도 벌 만큼 벌어서 노후 걱정은 없지만 외롭고 쓸쓸해서 등산 모임에 나왔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이 여사의 말을 들으면서 묘하게 엄마 생각이 났다고 했습니다.
엄마도 가족들 먹여 살리느라 그 흔한 구두 한 켤레 못 사셨죠. 긴 머리를 단정하게 올린 모습이며 반듯한 이마도 엄마 모습과 비슷하다고 하시는데 이미 그분에게 마음을 뺏기신 듯 했어요. 그래서 제가 슬쩍 아버지를 떠봤죠. 엄마랑 비슷해서 첫눈에 반했어요? 아이, 반하긴 무슨, 이 나이에. 그래도 관심이 가니까 저한테 말하는 거잖아요. 그냥 그렇다고. 네가 늘 그랬잖아. 이제 좋은 분 있으면 친구하고 만나고 그러라고. 그니까요. 제발 그러시라고요. 아버지는 충분히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제가 아버지를 떠본 거지만 실은 아버지도 절 떠보신 거였죠. 그런 아줌마를 만나도 되겠냐고 못 물어보시고 그냥 그런 분이 있다고 말을 한 겁니다. 제 반응을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제가 적극적으로 응원을 해야 아버지도 안심하고 그분을 만날 것 같아서 전 아주 과하게 응원을 했습니다. 그 이여사라는 분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일단 우리 아버지에게 살갑게 대하고 아버지를 많이 웃게 만든다는 게 좋았습니다. 아버지는 엄마가 참 재밌는 사람이었고 늘 자신을 웃게 만들어서 좋았다고 하셨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여사라는 분은 일단 합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나이 먹도록 인생의 우여곡절이 왜 없겠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아버지가 행복하다면 좀 괜찮았어요. 종종 이 여사님이 만들어 보내신 반찬을 아버지와 나눠 먹으면서 참 맛깔스럽고 솜씨가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이렇게 식탁에 둘러앉아 밥도 먹고 왁자하게 웃고 떠들면서 행복했겠지 하는 생각에 마음도 짠했어요. 아버지는 젊은 날 식탁에 둘러앉아 도란도란 밥 먹는 행복을 잊고 사셨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런 소소한 일상을 누리셨으면 했어요. 좀 더 일찍 아버지께 재혼하시라고 말씀드리지 못한 게 죄송스럽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이 여사님을 만나고 난 뒤 씀씀이가 커졌습니다. 평생 근검절약이 몸에 밴 분이신데 어느 날 신용카드 결제 내역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비싼 여자 옷과 구두에 금목걸이, 유명 레스토랑과 호텔 커피숍 등등 정말 아버지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정말 좋아하시는 분에 대한 마음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남자가 째째하게 구는 것보다는 좋아하는 여자를 위해서 호탕하게 돈을 쓸 수도 있는 거니까요.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어요. 갑자기 아버지가 이 여사님과 땅을 보러 다니시면서 투자를 하겠다는 겁니다. 땅이나 부동산에는 관심이 없으시던 분인데 난데없는 행동에 전 많이 당황했습니다. 아버지, 그 땅을 사서 뭐 하시게요? 노후에 그곳에 전원주택이나 지으려고. 거기 잘 알아보신 거예요? 요즘 부동산 투자 사기 많대요. 이 여사가 말한 건데 사기겠냐? 아니, 그래도 더 정확하게 알아보세요. 거기가 임야인지 농지인지 뭔지도 알아보시고요. 제가 알아봐드려요. 잘못 사면 그린벨트에 묶여서 아무것도 못해요. 내가 다 알아서 하니까 걱정 마. 노후에 집을 짓고 사시겠다는데 누가 말리겠어요. 하지만 늘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하시던 아버지답지 않게 뭔가 성급하게 결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여사님을 만나고 난 뒤로 여러모로 달라진 아버지의 모습에 전 당황스러움과 왠지 모를 찝찝함을 느꼈어요. 심지어 아버지 통장에서 1억이 이 여사에게 이체된 내역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때도 아버지는 그냥 빌려줬다는 겁니다. 10만 원도 아니고 1억을 그렇게 쉽게 빌려준다는 게 의아했어요. 이 여사가 1억 받을 곳이 있는데 그 전에 갑자기 처리해야 될 일이 생겼대. 받으면 준다고 했으니까 걱정 마.
그럼 차용증 같은 건 쓰셨어요? 서너 달 쓰고 준다는데 무슨 차용증이냐. 그래도 혹시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이 여사 그런 사람 아니다. 그 이 여사님 정말 믿을 수 있어요? 좀 알아보세요. 정말 아버지가 미래까지 생각하신다면 한 번은 정확하게 알아보시는 게 맞아요. 뭘 알아봐. 딱 보면 알지. 네가 뭘 안다고 자꾸 그러냐? 본의 아니게 저와 아버지는 이 여사님 문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기까지 했습니다. 이제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저도 속이 상하고 아버지도 저에게 좀 서운하고 그랬어요. 물론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분이 생겼다는데 딸로서 응원하는 게 맞죠. 지금까지 그랬고요. 그런데 이건 좀 아니라는 촉이 들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상한 기분이 엄습했어요. 하지만 이 여사님 말만 나오면 예민해지는 아버지 때문에 저도 더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보안과 직원이 새로 왔는데 아버지 낙하산이라는 소문이 무성했습니다. 직원 채용은 제 결제를 받아야 하는데 이상해서 알아보니 보안과 직원은 이 여사님의 친척이라는 겁니다. 그동안 공정하고 엄격하게 직원을 채용했는데 이런 식으로 낙하산을 박으면 안 된다고 아버지와 또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아버지는 그게 그렇게 화낼 일이냐는 겁니다. 다른 직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도 있고 보안과는 무엇보다 회사의 중요한 시스템을 지키는 업무니까 신원조회도 철저히 해야 하는데 그런 과정도 없었다는 걸 알고 전 정말 아연실색했습니다. 남자가 여자한테 미치면 배는 게 없다는데 어쩌냐? 그러게 그 이 여상과 뭔가가 꼬리 9개 달린 여우인 게 분명해. 점잖으신 우리 사장님 꼬신 걸 보면. 직원들 사이에서 벌써 그런 말이 떠돌았습니다. 전 우리 아버지만은 좀 다를 줄 알았어요. 이모는 이 여사 얘기를 듣고는 열 여자 마다하지 않는 게 남자라고 하는 겁니다. 제 아무리 여자 보기를 돌같이 하고 평생 돌아가신 엄마만 그리워하며 살았다고 해도 아버지도 남자니까 다를 거라고 착각하지 말라고 했을 때 전 콧방귀를 꼈는데 이모 말이 맞았어요. 암담하고 답답하고 그랬습니다. 아버지와 말을 하면 벽창과 말하는 것 같아서 숨이 막히고 화만 났어요. 그렇게 아버지와 냉전 아닌 냉전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아버지 보기도 껄끄럽고 마음도 심란해서 전 회사 일에 더 몰두했어요. 어느 날 한 남자가 자기 아버지를 모시고 와서 구두를 맞추어 주었습니다. 남자의 아버지는 당뇨로 오른쪽 발가락 3개를 절단한 상태였습니다. 걸을 때마다 많이 힘들어 하셔서 마음이 아팠는데 우리 회사 신발을 신어본 다른 분들이 적극 추천해서 왔다고 했어요. 아버지를 생각하는 남자의 마음이 기특해서 전 성심껏 구두 제작을 하겠다고 말했죠. 그런데 남자가 절 유심히 보더니 나 모르겠니? 하는 겁니다. 갑작스런 질문에 전 좀 당황했죠. 나 김주영이야. 기억 안 나? 우리 초등학교 동창인데 3학년 때 6학년 때는 같은 반이었고. 아, 김주영. 그래. 반갑다. 어르신 구두만 생각하다가 널 자세히 못 봤어. 네가 여기 대표라니 정말 놀랍다. 아니, 진짜 대표는 우리 아버지셔. 주영이는 초등학교 다닐 때 저와 친하진 않았지만 꽤 공부를 잘했던 걸로 기억나는 친구였습니다. 형사가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날 가볍게 술 한잔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술김에 하는 말인데 사실 나 너 짝사랑했었어. 어머 그래? 진작 말하지 그랬어.
너 좋아하는 남자애들 엄청 많았는데 내가 말하면 뭐 달라지냐? 그래도 혹시 아냐? 내가 또 너한테 눈길이라도 한번 줬을지. 그래? 그럼 술김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보자. 남자친구는 있어? 아님 결혼했어? 결혼했지. 뭐? 했어? 일하고 했지. 뭐? 우린 초등학교 졸업하고 거의 20년 정도 못 만났는데도 여전히 어제 만난 듯 허물없고 친숙했습니다. 친구여서 그런 건지 아님 저를 짝사랑했다고 하니까 괜히 관심이 가서 그런 건지 잘 몰랐죠. 하지만 그 일이 인연이 되어서 연인으로 발전했으니까 나름 운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늘 일 때문에 바쁘고 주영이도 범인 쫓느라 늘 바빴어요. 일주일에 한 번 볼까 말까 했죠. 안 보면 마음이 멀어진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우린 안 볼수록 더 그립고 보고 싶고 그랬습니다. 둘 다 30을 넘기다 보니까 결혼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했고요. 대부분 주영이가 저에게 다 맞춰주는 편이라 특별히 싸울 일도 없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잘 몰랐는데 참 배려심 깊고 한 번 마음을 주면 변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게 절 감동시켰습니다. 전 결혼을 결심했어요. 아버지와 아무리 냉전 중이라고 해도 사위를 보는 일인데 일단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결혼을 해도 당신이 먼저 하는 게 순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 나온 김에 이 여사를 정식으로 인사시켜 주겠다고 했어요. 아버지가 너무 적극적으로 나오니까 불안했죠. 하지만 정말 그분이 우리 엄마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인지 제가 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만날 약속을 잡고 이상하게 마음이 싱숭생숭했어요. 엄마 납골당에 갔습니다. 생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늘 엄마 보러 가면 어색했는데 그날은 그냥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말을 저도 모르게 다 풀어냈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재혼하실 건가 봐요. 지금까지 고생하신 아버지를 생각하면 지금이라도 좋은 분 만나 행복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게 맞나 싶기도 해요. 지금 만난다는 분이 전 안 내켜요. 아직 만나보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왠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엄마는 어떠세요? 거기서 보고 있을 거잖아요. 아버지 만난다는 그분 괜찮아 보이세요? 아니, 아버지 재혼하시는 거 괜찮으세요?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 입장에서 생각해 봤습니다. 이 여사님을 좋아하니까 노후를 함께 꿈꾸면서 재혼을 생각하는 것이고, 사랑하니까 돈을 빌려줄 수도 있는데, 제가 너무 색안경을 끼고 본 것 같다는 느낌도 들었어요. 괜히 죄송한 마음이 들더군요. 드디어 이 여사님과 만나기로 한 날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전 약속 장소인 호텔 커피숍에 좀 일찍 도착했어요. 하지만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도록 이 여사님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계속 전화를 해도 이 여사가 안 받는다고 걱정을 태산같이 하셨어요. 전화를 안 받을 사람이 아닌데 무슨 사고가 난 게 틀림없다고 안절부절 못하시는 겁니다. 아버지는 불안하셨는지 커피숍 밖에까지 나가서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일일이 쳐다보셨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가 이 여사님을 무척 좋아하시는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에 다녀오는 길에 뜻밖의 주영이를 만났어요. 여긴 웬일이냐고 했더니 범인을 쫓고 있었는데 놓쳤다고 하더군요. 보통 때 같으면 아버지께 인사라도 드리고 가라고 했겠지만 이 여사님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그냥 보냈습니다. 다시 커피숍으로 돌아와 보니
여전히 이 여사님에게는 소식도 없고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아버지는 더 기다려보자고 했지만 전 화가 나서 먼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이 여사님과 계속 연락이 안 되자 식음을 전폐하고 잠도 못 주무셨습니다. 아버지, 그러다 병나세요. 뭐라도 좀 드셔야죠. 이 여사는 어디서 뭘 하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지금 밥이 넘어가겠냐? 무소식이 희소식이래요. 무슨 일이 있었으면 벌써 연락 왔겠죠. 이 여사님, 가족도 친척도 없다면서요. 그럼 아버지한테 제일 먼저 연락 올 거예요. 네 일 아니라고 너무 쉽게 말하지 마라. 괜히 저한테 화를 냈습니다. 저렇게 누굴 좋아한 적이 없었기에 전 아버지가 병이 날까 덩달아 노심초사했어요. 며칠 뒤 아버지는 드디어 이 여사님과 연락이 됐다고 반색하며 외출했습니다. 이 여사님 제일 친한 친구가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시는 바람에 지방에 내려가서 장례를 치르느라 경황이 없어서 연락을 못했다고 했답니다. 제일 친한 친구를 잃고 얼마나 황망하겠냐면서 부랴부랴 나가시는 아버지 뒷모습을 보면서 왠지 씁쓸했어요. 아무리 그렇지 아버지가 뻔히 걱정할 거라는 걸 알면서도 며칠씩 전화 한 통 없었다는 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하지만 이 여사님을 생각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에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사랑에 빠진 아버지의 귀에 제 말이 들어올 리가 없을 테니까요. 이 여사님을 만나고 온 아버지는 갑자기 여행을 가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 여사님과 함께였죠. 평생 일하느라 여행 한번 제대로 간 적이 없는데 이번 기회에 제주도에 가서 만난 것도 먹고 좋은 구경도 실컷 하고 오시겠다고 했습니다. 이모는 사실상 신혼여행을 가는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행 가기 전에 저랑 정식으로 인사라도 하는 게 순서 같은데 아버지는 당장 짐을 싸셨습니다. 아버지를 공항에 바래다 드리고 난 뒤 슬쩍 어떤 분인가 먼발치에서 봤는데 그냥 평범한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너 꼭 새엄마한테 아버지 뺏길까봐 심통난 딸 같은 거 아냐? 이 여사님 때문에 제가 잔뜩 예민해하자 주영이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난 우리 아버지 좋으신 분 만나는데 대찬성이야. 근데 왜 그래? 뭔가 찝찝해. 여자 촉이라는 게 있잖아. 이상하게 개운치가 않아. 내가 볼 땐 그냥 질투 같은데. 여자의 촉을 네가 어떻게 알겠냐. 아버지는 3박 4일 제주도 여행 내내 저에겐 전화 한 통 안 하셨어요. 아무리 회사 일에서 손을 떼셨다고 해도 보통 같으면 회사가 잘 돌아가는지 궁금해 하실 만도 한데 정말 무소식이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오신 아버지는 한결 생기가 넘치셨어요. 곧 결혼 날짜를 잡을 기세였습니다. 전 선수를 치듯 이번 주말에 주영이를 집으로 초대해서 인사를 시키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는 그럼 이 여사도 같이 불러서 합동으로 인사를 하자는 겁니다. 어차피 이제 가족이 될 텐데 같이 보는 것도 좋겠다고 하셨어요. 드디어 주말이 되었습니다. 이 여사님이 일찍 도착했어요. 화사한 꽃다발을 들고 왔는데 제 선물이라고 주더군요. 저는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데 그래도 그분 성의를 생각해서 받았습니다. 화사하게 차려입은 모습이 나이보다 젊어 보이긴 했지만 도대체 어딜 봐서 우리 엄마 젊을 때랑 닮은 건지 잘 모르겠더군요. 지난번에는 내가 갑자기 일이 생겨서 인사도 못하고 많이 기다리다 갔다면서요. 정말 미안해요. 아닙니다. 이렇게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버지께서 항상 딸 자랑을 많이 하세요. 딸 때문에 지금까지 사셨다고 하시면서요. 저도 평생 딸 하나는 있었으면 했는데 우리 앞으로 잘 지내봐요.
아, 네. 초면에도 부침성 있게 굴면서 매너도 나쁜 편이 아니었습니다. 일단 겉모습은 꼬리 9개 달린 여우과는 아니었어요. 주영이를 기다리는 동안 아버지는 이 여사님에게 집 구경을 시켜주겠다고 했죠. 전 준비한 음식을 상에 차리면서 두 분을 내내 흘낏 쳐다봤습니다. 두 분이 나란히 서 계시는데 잘 어울리는 편이었습니다. 안방을 구경하던 이 여사님은 킹 침대를 놓으면 좋겠다고 하더군요. 거실 소파도 너무 색이 어둡다고 바꾸자고 하고 화장실도 공사를 좀 하자고 하는 겁니다. 드레스룸을 살펴보더니 자기 옷이 좀 많아서 걱정이라고 하질 않나. 벽도 세련된 걸로 바꾸려면 대공사를 해야겠다고 난리였습니다. 아버지는 그저 이 여사님 꽁무니를 따라다니면서 싱글벙글 하셨고요. 그러다 제 방에 놓여있던 사진 액자를 본 듯 묻는 겁니다. 어머, 여기 사진 속의 남자가 결혼할 사람이에요? 네. 잘생겼다. 둘이 참 잘 어울리네. 선남선녀가 따로 없네. 남자친구도 오늘 온다고 했죠? 네, 이제 곧 올 때가 다 됐어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형사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이 여사님이 당황한 듯 표정이 굳어지더니 살짝 중심을 잃고 휘청하는 겁니다. 왜 그래요, 이 여사? 어디 안 좋아요? 어지러워요? 방에 가서 잠시만 누워 있어요. 아버지가 놀라서 이 여사님을 부축했지만 이 여사는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 역력히 느껴졌어요. 도대체 왜 저러나 싶었죠. 그때 주영이에게서 곧 도착한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주영이가 다 왔다고 하자 이 여사님은 갑자기 약속이 있었는데 깜빡했다면서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급히 나가는 겁니다. 이 여사, 이 여사. 아버지는 무슨 일인가 이 여사님을 연신 부르며 따라 나갔죠. 바로 그 순간 주영이가 들어서면서 이 여사님을 막았습니다. 이 정자, 당신을 투자 사기와 혼인 방자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파랗게 질린 이 여사의 손에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저와 아버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주영아, 이게 무슨 일이야? 이분은 우리 아버지와 결혼하실 분이야. 알아. 자세한 건 나중에 말해줄게. 아버님, 저 김주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인사드리려고 했는데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주영이가 이 여사를 끌고 가고 아버지는 이게 무슨 일이냐며 울며 따라가고 저는 아버지를 붙잡고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어요. 뭔가 불안하고 찝찝했던 제 느낌이 현실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주영이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밤새 아버지는 한숨도 못 자고 끙끙 앓으셨어요. 주영이도 아버지 상태를 보더니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난감한 듯 했습니다. 그동안 주영이는 전국을 상대로 활개치고 있던 투자 사기 조직을 쫓고 있었답니다. 황무지를 사서 장차 개발이 된다고 속여서 사람들에게 팔아치우는 부동산 사기를 치고 들통나기 전에 사라지는가 하면 빌라를 월세로 얻은 뒤에 주인의 신분증을 위조해서 여러 명의 세입자에게 전세로 계약한 뒤 도망쳐서 잡는데 애를 먹고 있었답니다. 피해액도 크고 피해자들이 대부분 정보에 어두운 어르신들이어서 사기를 당한 사실조차 몰라서 조사를 하는데도 시간이 꽤 걸렸대요. 하지만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 드디어 조직의 우두머리 격인 여자에 대한 제보가 들어왔답니다. 하지만 여자가 나타난다는 장소에 잠복했다가 놓쳤고요. 그 우두머리 여자가 바로 이 여사, 본명 이정자랍니다. 그때 그 잠복했던 장소가 바로 이 여사와 인사하기로 했던 호텔이었고요. 그날 경찰에 쫓기느라 이 여사가 안 나타난 건데 절친이 죽어서
장례를 치르느라 연락을 못했다고 거짓말까지 했죠. 아버지는 또 감쪽같이 속았고요. 그 여자는 이미 투자 사기 전과 사범에 혼인빙자 사기 전과도 이범이래요. 전국에 지명수배도 내려져 있는 상태였고요. 포위망이 점점 좁혀오자 결국 이 여사는 조직을 버리고 혼자 은밀히 활동을 했고 노인들이 많은 모임을 상대로 다음 타깃을 물색했답니다. 등산 모임에 나갔다가 아버지가 재력가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 여사가 의도적으로 접근을 했죠. 아버지 혼을 빼놓은 뒤 투자하라며 땅을 사게 하고 1억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아무 의심 없이 빌려주자 완전히 자기에게 넘어왔다고 판단하고는 다음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답니다. 바로 혼인을 미끼로 재산을 빼돌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죠. 아버지 회사의 친척이라고 속여서 보안 직원을 심은 것도 여차하면 회사의 중요한 정보를 빼내서 팔 생각이었답니다. 이거 완전 꽃뱀이잖아. 전 정말 화가 나서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그런 여자에게 속았다는 생각에 아버지는 얼굴을 들지 못하셨죠. 주영이는 우연히 이 여사가 아버지와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고민을 했답니다. 이 여사의 정체를 알고 아버지가 충격을 받으실 것 같아서 조용히 체포할까 생각도 했고요. 하지만 그럴 경우 아버지는 계속 이 여사를 찾으면서 걱정하다 몸도 마음도 상하실 것 같다고 판단했답니다. 차라리 눈앞에서 이 여사의 정체를 낱낱이 밝히는 게 지금 당장 충격을 받아도 아버지가 마음을 접으시는데 더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에 때를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주영이가 아니었다면 모든 걸 날릴 뻔했다는 생각에 전 정말 아찔했습니다. 정말 고마워 주영아. 너 아니었으면 우리 큰일 날 뻔했어. 아버지 많이 위로해드려. 아버진 그 여자에게 진심이셨잖아. 주영이는 형사로서 자기 할 일을 했지만 아버지가 침통해 하시니까 오히려 죄송한 마음이 든다고 했습니다. 가끔 그럴 때 형사로서 회의를 느끼기도 한데요. 아버지는 주영이에게 면목이 없는 듯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못하셨어요. 그렇게 아버지를 감쪽같이 속이고 아버지 재산을 노렸던 이 여사는 다시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하마터면 평생 일군 재산을 다 잃을 뻔했던 아버지는 자신이 망령이 났었다며 계속 자책을 하셨어요. 그리고 회사는 저에게 완전히 맡기고 시골로 내려가셨습니다. 지금은 작은 집을 짓고 사세요. 이웃 어르신들에게 구두도 맞춰주시고 구두 수선도 해주시면서 말입니다. 그럼 어르신들이 고맙다고 야채며 과일을 갖다 주신다네요. 가끔 한바탕 꿈을 꾼 것 같다고 하세요. 뭔가 홀린 것 같다고 하시고요. 하지만 그건 아버지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진심을 이용하려 했던 그 여자가 나쁜 거죠. 세상을 살다 보면 항상 내 마음 같지 않죠. 나는 진심인데 상대방은 다른 마음일 때도 많고 내 의도는 이게 아니었는데 본의 아니게 오해받는 경우도 많고요. 그때마다 다 상처받고 힘들어하면 어떻게 살겠어요. 잊어버릴 기억은 잊어버리고 버릴 인연은 버려야죠. 그렇게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회사는 해마다 성장을 거듭했고 이젠 번듯한 사옥도 지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형사로 일하고 있어요. 첫 딸을 낳았는데 올해 학교에 들어갑니다. 부모가 돼보니까 알겠더군요. 평생 외롭게 사신 우리 아버지가 참 불쌍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어느 한때 잠깐 스쳐간 봄바람에 크게 데이셨지만 그래도 전 여전히 아버지가 좋으신 분을 만나서 친구처럼 잘 지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부모님들의 인생에 박수를 보냅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